저희가 트럼프, 해리스 둘 중에 어느 분이 당선되는 게 한국 부동산에는 유리할까요? 해리스죠.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되면 인하는 좀 쉽지 않은 거 아닌가. 해리스 힘내요. 안녕하세요. 미 대선이 정말 코앞으로 왔습니다. 금리 걱정, 환율 걱정, 부동산 걱정까지 잠 못 이루실 텐데요.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저희가 우선 부동산 짚기 전에 금리, 지금 정말 고금리 직격탄에 대선 보고 나서 한 번 더 내려줄 건지 이게 더 궁금하거든요. 금리 인하 안 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일단 파월이랑 트럼프랑 사이가 너무 안 좋거든요. 네.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8년인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파월한테 금리를 내려라 또는 동결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파월이 그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당신이 그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해서 이제 물가가 오를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그러고 그때부터 금리를 3번 연속 인상했어요. 말을 안 듣고 연속으로 올렸군요. 예, 파월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랑 파월이 사이가 완전히 끝없이 나빠진 채로 그 트럼프 인기가 끝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파월한테 특히 7월 16일 날 비즈니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대통령 될 때까지 금리 인하를 멈추면 내가 된 다음에 너 임기 보장해 줄게. 진짜 그렇게 해요. 미리 기껏했잖아요, 근데. 네, 근데 금리를 이번에 0.5%나 인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파월이랑 트럼프 사이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서로가 건넌 사이니까 정말 사이가 안 좋구나. 이런 걸 첫 번째 알고 있는 거고, 이제 두 번째가 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거의 저는 한 70% 이상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되면 이제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관세를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도 얼마 전에 했잖아요. 예, 저희도 국방비 부과하겠다. 우리나라 국방비야 10조 정도 더 부과하는 거야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예. 문제는 이 사람이 그 대만을 자기가 왜 보호해줘야 돼요 이런 이야기 하고 그러면서 최근에 특히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군사훈련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거에 걱정거리에 대중 관세 문제에다가 이 사람이 또 대통령 되면 엄청 대규모의 이제 감세 조치를 취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재정 적자가 또 커지잖아요. 맞습니다. 이 모두가 다 금리 상승 요인이어서 인하는 좀 쉽지 않은 거 아닌가, 천천히 인하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또 환율 얘기 안 해볼 수 없는데요. 환율이요. 한 달 새 지금 80원 띄운 상태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1,400원, 1,450원까지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은행이요 금리 인하를 멈출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일단 트럼프 될 것 같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전부 채권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주식은 좋아 보이는데 이제 채권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서로가 이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금리는 앞으로 계속 인하될 게 훤히 보이는데 미국 금리 인하가 만약에 예상보다 더뎌진다면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이가 다시 또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 못할 거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어서 왜 한가한 상황이 아닌가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그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은행의 대출은 올해만 40조가 늘었어요. 네. 은행의 가계대출은 40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늘었죠. 근데 왜 가계대출이 줄었다고 당신 그렇게 이야기하냐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비은행, 그러니까 이금융권, 신협 또는 새마을금고 그리고 저축은행 같은 데들의 대출이 얼마가 줄었냐면 13조가 줄었어요. 은행은 대출을 40조를 해줄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대출이 나가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1, 9월이니까 이미 3분의 2 이상, 4분의 3 이상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13조 줄면 올해 연말까지 가면 17조, 18조가 준다라는 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게 또 이 대출이 회수된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은행 문턱이 높아서 이금융권 간 분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3년 누적 합계 40조, 50조를 인출당하면 이 사람이 어디 갈까요? 카드사 가겠죠. 그죠? 그래서 요새 그렇게 신용카드, 카드론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은 꽤 괜찮게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3분기 성장률 0.1%밖에 안 나온 이유가 뭐냐면 바로 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PF나 이런 이금융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로 계속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과연 이 상황에서도 금리 동결을 계속 외칠 수 있는가? 그리고 내년 연말에는 저는 한국은행의 정책금리가 한 2.5나 2.25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금리 3번, 4번 정도 인하해 줄 거라고 저는 믿으니까 네. 이 전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 전망을 전제로 하면 그래도 올해보다 내년이 낫지 않겠나. 그런데 박사님, 금리 인하 시작은요, 경기 침체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 사실 공식처럼 들려요. 왜냐면 금리가 올렸던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되고 경기가 좋으니까 올렸다가 돈을 걷어서 저희가 금리가 떨어지면 걱정이 경기 침체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정말 많거든요. 이게 오해인지 아니면 정말 진실인지, 진실이면 저희가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선진국 쪽에서 뭔가 불안함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특히 미 연준이랑 트럼프랑 사이도 안 좋아서 미국 증시까지 흔들리고 그러면 사실 내년 상반기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펀더멘탈만 놓고 보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우리나라 경제를 볼 때 좀 이렇게 선행하는 지표가 바로 교육 조건인데 이게 보시면 그 그림에서 빨간 선이 교육 조건이고 파란 선이 우리나라 성장률인데 그러니까 2008년이라든가 2020년이라든가 그런 아주 역사적인 전환점에 항상 이 빨간 선이 먼저 움직여요.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먼저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수출 물가를 수입 물가로 나눈 건데 이게 올라간다는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반도체 한 박스를 팔아서 예를 들어서 원유 한 드럼을 사오는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원유 가격이 폭락해서 반도체 한 박스를 실어 보냈더니 원유 2드럼이 들어와요. 자, 그럼 우리가 훨씬 잘 사게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수출해서 길어내서 판 거보다 더 많은 물건을 수입할 수 있게 되니까 우리의 구매력이 올라가죠. 그래서 경기가 좋아져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경기를 제가 낙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서로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폭락하고 있잖아요. 국제유가가 폭락하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반도체 가격은 좀 빠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덜 천천히 빠지는 중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나라 수출한 걸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커피나 사탕수수 농사는 망했는데 코코아는 힘들었는데 대신에 뭐가 잘 되냐면 밀, 콩 그리고 옥수수라는 3대 작물이 어마어마하게 풍년이 들었어요. 그 결과 2022년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3대 작물 모두 50% 이상 빠졌어요.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도 참 중요하지만 수입되는 제품 가격이 떨어지는 데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 물가가 되게 안정돼 있는 상황. 그리고 물가가 안정되면 그래도 아까 이야기했던 자영업자들 특히 그 음식료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원가가 전체 매출의 한 30-40% 되잖아요. 근데 이게 원가가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우리가 진짜 힘들었던 2022, 23에 비하면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낫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고 그러니까 이제 체감 경기는 후행하니까 그렇게 애써 위안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금리 인하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집값 잡기 의지 때문에 오히려 시중은행 대출을 더 조였어요. 그래서 지금 집 알아보시는 분들이 금리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으세요. 도대체 금리 언제 떨어지나. 이게 벌써 입을 쩝쩝 한다는 자체가 네. 말문이 좀 막힌 건데요. 네. 총재님 입장에서 외환시장이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는 때에는 솔직히 쉽게 금리 인하하기 힘들고 특히 미국 금리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금리가 정부 규제 플러스 환율 상승의 충격으로 좀 올랐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미중 전쟁 같은 리스크가 벌어지면 여기서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건 동의. 그러나 설마 그렇게는 하지 않지 않겠냐. 그럼 저희가 이제 그 중국 리스크 전쟁을 제외하고 보면 환율은 그런 조금 그래 내려가지 않겠나. 왜냐하면 네. 환율 1,400원에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너무 경쟁력이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형흑자가 월 100억 불 이상 날 것 같아요. 물가 상승률은 올라갈까요? 아니면 둔화가 될까요? 저는 내년에는 1% 전후 안 되겠나. 예. 그러니까 초저온 물가가 다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초저온 물가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떨어진 게 제일 크고 두 번째가 슬픈 이야기를 하자면 내수 경기가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얼어붙어서 되게 우리 외식 물가가 좀 올랐었어요. 그랬는데 올해 그게 거의 다시 제로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 너무 안 좋으니까 가격을 이제 동결하거나 인하함으로써 손님을 잡아두려는. 요즘 젊은 분들이 다시 욜로 대신 요즘에는 돈을 아껴 쓰는 이런 소비가 요즘 대유행이라고 해요. 체크카드도 많이 발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의 소비는 다른 사람의 매출인데. 맞습니다. 예, 그 이제 소비를 절약하려는 분위기 자체는 개개인으로 보면 아주 긍정적이죠.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일한 생각을 하면 그게 불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내년에 재정정책이나 이런 것들 좀 잘 써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 재정정책이 되게 긴축이에요. 왜 그러냐면 2020년, 21년에 하도 확장 재정을 했던 그게 돈 많이 풀었죠. 그것 때문에 또 부동산으로 돈이 또 들어간 면도 있어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제 2022년부터 브레이크가 걸기 시작해서 특히 23, 24는 거의 마이너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목 GDP 대비해서 세출이 거의 동결되거나 마이너스였어요. 이런 것들이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제 내년 예산안도 별로 그렇게 확장적이지 않아서 수요는 둔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가는 안정되는 그러나 금리를 좀 많이 인하해야 경기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 저희가 이제 2부 가기 전에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트럼프, 해리스 둘 중에 어느 분이 당선되는 게 한국 부동산에는 유리할까요? 해리스죠. 왜죠? 네. 외환시장 불안할 때 부동산 안 돼요. 또 외환시장이 환율이 안정돼. 그렇죠. 이번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9월, 10월부터 갑자기 싹 냉각됐잖아요. 그게 정부는 뭐 대출 규제 때문이라 그러는데 환율 상승한 거죠. 환율 상승하고 외국인 빠져나가면서 주식시장 조정받으면 특히 삼성전자가 5만 전자 됐는데. 맞습니다. 삼성전자 어저께 오늘 하루 외국인 유입되니까 지수 좀 올라가더라고요. 바로 그 영향이 그러니까요. 그 지표거든요. 네. 그래서 10월 부동산 시장이 좀 식어가는 모습을 보인 건 부동산 시장의 펀더멘탈 문제가 아니고 환율 상승하면서 외국인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좀 돈을 쥐고 계시는 분들이 타이밍을 쥐고 계시는 분들이 야, 조금 기다려보자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되는 게 바로 주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리스 힘내요. 그럼 저희가요 2부에서는 조금 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내년 정말 지금 현재 잘 올라가다가 좀 주춤해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고민 조금 더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하고요. 2부에서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